그래서 저는 가장 저평가된 섹터는 건설이다. 건설.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성장 사업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데이터 센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원전. 네. 드디어 이제 원전의 사이클이 이제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무탄소 경제를 이룩하려면 결국 가스도 넘어서 수소로 넘어가요. 그 미래 사업까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또 기대하는 게 이번 거 끝나고 나면은 어쨌든 두산에서 좋은 결과 나오고 나면 이제 그거를 이제 매도하고 또 새로운 또 가치 투자를 찾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또 새로운 노하우들 어떤 기업들을 찾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알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끝난 주식을 설명하면 사람들은 또 뭐 끝난 얘기 하냐 옛날 그럼 나도 다 알겠다 결과론이다 이런 얘기하고 너무 앞서서 얘기하면은 저번에 몇 년 전 출연했을 때처럼 그 안 오른다고 막 이제 사람들 막 그냥 부정적인 댓글로만 또 얘기하고 그래서 현재 진행형에 또 좋은 또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또 싶어요. 최근 이제 주식 시장을 이제 제가 보면 너무나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한국에서는 가치 투자가 안 된다. 네. 당장 지금이라도 미국으로 떠나라. 대표님은 왜 한국에서는 가치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이클을 돌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네.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그게 이제 몇 년 주기로 또 암흑기가 또 한 번씩 있고 이러니까 저도 그게 1번 네.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이 계속 사이클을 돌다 보니까 이제 대중들은 이제 평소에 특히 주식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다 이 사이클의 정점에서 또 우르르 뛰어들어서 고점에 물리고 2차 전지가 또 대표적인 거죠. 네. 작년에. 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점점 사람들이 가치 투자를 멀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뭐 잘 된 다음에 또 우르르 가서 거기에 덜커덕 이제 창업을 한다던가 쉽게 너무나도 큰 고민 없이 누군가의 말만 믿고 쉽게 매수 버튼을 눌러서 고점에 물려서 그렇게 이제 비싼 고평가된 주식을 가지고 3년 장기 투자하면 그게 가치 투자인가요? 저는 이제 고점 매수하는 거를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고점 매수의 단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비싸다는 거. 근데 그때 보면은 이제 그제서야 호재가 다 나오고 다 좋아 보이니까 비싸다는 거 하나 빼고는 다 괜찮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늘 주식시장에서 그게 제일 나쁜 거더라고요. 그 행동을 반복하는 이유는 가치를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치를 스스로 이제 분석하는 능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권위자의 말만 듣고 거기에 이제 우르르 몰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탄을 하죠. 공격을 하게 돼요. 예. 그런 분위기에서는 이게 참 우리 사회에 저는 이게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가. 이건 사람들이 가치를 보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그거에 대한 그 능력을 알려주는 일종의 좀 도움이 되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다른 채널 나가서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경고를 했었거든요. 예. 물론 아시다시피 댓글은 뭐 거의 99% 이제 욕설에 비방에 그렇게 달리게 되죠.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악성 댓글에 제가 상처받을 삶에서는 나가지도 않았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가치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 가치의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두산을 처음 샀을 때 2021년도였어요. 그때만 해도 탈원전이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그럼 이제 모두가 이 원전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제 부정적인 보는 거죠. 바로 거기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산업에서 어떤 가치 투자를 할 대상을 찾는다면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어떤 섹터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성장성 빼고 보면 건설이 참 네, 저도 건설이라고 생각해요. 공포가 아주 만연해 있죠. 모두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이 섹터. 건설에서 저는 대박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벌써 주가 엄청 오른 것도 있어요. 현대산업개발도 80%가 올랐고 몇 달 만에 건자재들도 꽤 오른 것들이 나오고 공포인데 오히려 주가가 먼저 반등을 하고 나중에 뉴스가 좋아지더라고요.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 저는 좀 생각은 좀 다른데 너무나 많이 빠져가지고 그게 좀 아파트 시공 문제가 있었잖아요. 오늘 건설 섹터 자체가 오늘 저평가였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PBR이 그때 당시 0.1 수준까지 빠졌던 걸로 그쵸. 퍼도 엄청 떨어졌었고. 근데 이제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광운대 개발인가 그런 확실한 이제 수익성을 확보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건설 섹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설주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다. 왜냐하면 모두가 건설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이죠. 저는 여기에 어떤 기회가 있을 것인가. 이제 그 관련 기업을 제가 하나 찾은 게 이제 삼성물산이에요.
근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PF 리스크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네. 어디 레미안 뭐 미분양 났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그리고 삼성그룹 특유의 기업 문화가 남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 한 발 물러서 남들이 공격 2차 전지도 그랬죠.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왜 넌 증설 안 하냐고 굉장히 좀 주택시장도 한창 뜨거울 때 그때 삼성은 우리 한 발 물러나갔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저평가된 섹터는 건설이다. 건설.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성장 사업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데이터 센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원전. 네. 드디어 이제 원전의 사이클이 이제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그러면 풀린다. 예전에 몇 년 전에 건설사들이 SMR 지분을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네. 여러 건설사들이. 그러면 이거를 수주했을 때 패키지 수주를 하겠네요. 턴키 네. 수주 같이. 네. 그래서 제가 왜 삼성물산을 이제 앞으로 장기 10년, 20년 성장할 기업으로 생각을 하냐면 이제 뉴스케일에 이제 삼성물산도 지분 투자를 했었습니다. 2021년 2천만 달러, 2022년 5천만 달러, 총 7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었어요. 저는 이 그림을 어떻게 보냐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뉴스케일 지분을 한 1억 달러어치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즉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림 이 그림입니다. 설계는 뉴스케일이 하고 그 디자인을 바탕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주 기기를 만들어내고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역시 삼성물산도 그걸 받아서 EPC 그 시공을 할 텐데 제가 본 역할 딱 파운드리 반도체 파운드리 똑같은 거예요. 원래 삼성물산이랑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런 거 많이 잘하잖아요. 그렇죠. 루마니아에서 이제 SMR 프로젝트를 이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루마니아에서 이제 기존 화력 발전소를 SMR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7메가와트 그 원자로 모듈 12개를 설치해서 총 924메가와트 전력 생산. 여기서 삼성물산은 설계, 조달, 시공, SMR 사업 개발 모든 과정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이제 생기는 거네요. 네. 이걸 바탕으로 미국이든 유럽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거고. 먼저 동유럽에서 이 사업을 성공하면 SMR이 충분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안심할 수 있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미국에서 그 사업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은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시간을 두고 한번 이제 큰 포텐셜이 남아 있는 지금 업이다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삼성물산이 아마 미국 본토에서 사업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거기도 터줏대감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 국내 시장과 그리고 이런 유럽 그리고 동남아, 미국 쪽에 서방 쪽에 이제 속한 국가들의 그 시공을 하는 건 역시 삼성물산이 할 수 있겠죠. 미국 내에서 그 터줏대감들이 자기들이 하겠죠. 그러면 삼성물산만큼 또 경쟁력 있는 경쟁사는 없을까요? 현대건설? 물론 현대건설도 잘하고 대리미에시도 잘하고요. 근데 이 시총의 규모를 보나 이제 제가 삼성물산을 이제 고른 이유는 가치 투자 정말 할 만한. 시총이 이제 25조나 되는 이제 큰. 그래서 몸집이 엄청 커요. 제가 이제 왜 이 회사를 가지고 왔냐면 건물 사지 마시고 아파트 투자하지 마시고 그 돈 가지고 연 10% 정도의 목적으로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도 왜 가치 투자가 힘드냐면 그 변동폭이 너무 심하잖아요. 이게 주가가 막 반토막이 나고 이런 걸 경험을 하다 보면 오래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적고 또 큰 돈을 넣어도 안심하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을 골라서 좀 국민 좀 노후에 큰 자금을 이제 좀 어떻게 할까 고민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삼성물산을 제가 골랐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려고 이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원래 저는 이 생각했어요. 다른 건설사도 많은데 삼성물산 선택한 게 약간 보너스 요소를 생각하신 게 아닌가. 이제 지주사 전환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보신 게 아닌가. 물론 밸류업에서도 이제 여기 삼성물산이 대표적인 회사가 되겠죠. 삼성그룹 자체에서 계속 배당을 늘릴 거고요. 자사주를 소각하고 기업 가치 밸류업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동참하면서 계속 이제 주주들이 그러니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갈 거예요. 거기에 삼성물산이 가진 이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10년, 20년 장기 성장의 지금 초입 구간에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가치 투자하기 좋다. 정말 이 기업을 이제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적어도 이제 서울에 빌딩 투자하는 것보다는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과 본인 자산도 같이 밸류업 하시라.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밸류업 프로그램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 근데 밸류업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정부가 이제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개인들 입장에서 어떤 기업을 사야 될지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그 밸류업의 수혜를 누릴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삼성물산 같이 이런 거대 기업이 그리고 안정적으로 연 10% 정도의 수익률을 목적으로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투자했던 거와 지금 연결되는 고리가 이제 SMR이잖아요. 이제 SMR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SMR 회사가 정말 많더라고요. 저번에 건설사들이 투자한 것도 보니까 저는 뉴스케일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종류가 여러 개가 있고 이제 그러면 SMR이 미래라고는 하는데 어디 SMR이 될 건지 아니면 다 성공을 할 건지 어떻게 보세요? 현재로서는 가장 선두권에 있는 업체는 이제 일단 뉴스케일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최근에 상장한 오클로죠. 예. 저는 오클로 가지고 있어요. 샘알트만. 예. 그리고 아직 이제 비상장 업체인데 빌 게이츠가 맞아. 하고 있는 테라파워. 테라파워에는 또 SK. 맞아요. SK가 거기에 또 지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좋게 보는 이제 건설사는 이게 삼성물산과 SK 에코플랜트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회사에 또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SMR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 건설의 이 건설사의 미래 먹거리 중에 중요한 게 될 게 아마 데이터 센터가 될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가장 잘 지을 수 있는 건설사가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SK와 삼성그룹이 제일 잘. 왜? 반도체를 가장 가까이서 다룰 수 있어요. 이미 벌써 포트폴리오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축적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삼성물산에서는 지금 그 액심 냉각 활용한 데이터 센터 차세대 냉각 시스템 이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기존의 공기나 물을 사용해 서버를 냉각하던 공냉식 방식을 벗어나서 비전도성 액체를 이제 서버에 직접 담그는 거죠. 열을 직접 빼버리는 거죠. 윤활유 방식인 약간 그렇게 해서 열 떨어뜨리듯이. 그래서 그러면 굳이 데이터 센터가 물 근처에 없어도 되는 거네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게 챗 GPT에다 명령 한번 때리면은 1, 2, 3 하면 답변이 나오지만 얘가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물 500ml를 한번 끓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물이 많이 열이 발생한다 이러더라고요. 냉각이 되게 중요하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장소를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가장 이 반도체를 잘 다루는 기업이 삼성이잖아요. 그 안에서 또 이 반도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삼성 엔지니어링과 함께 반도체 공장 건설을 맡아서 계속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도 아주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용인 이번에 그 반도체 SK 짓는 자리만 해도 전기 수요가 어마어마해서 이 전력 끌어오는 것도 문제다라 하더라고요. 당진인가 태안에서 끌어와야 된대요. 송전로를 100km를 깔아야 된대요. 근데 그 비용을 하느니 그냥 여기에다가 SMR 박는다던가 이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 심리적 저항 때문에 SMR을 수도권에 설치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안 될 확률이 높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가스 발전이죠. 그래서 용인 클러스터에는 가스 발전이 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 이제 수혜해 볼 수 있는 게 또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진 그 포트폴리오 중에 제가 아주 좋게 보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을 2013년부터 이 가스터빈 국산화에 이제 개발을 착수를 했고요. 2019년 세계에서 5번째로 그 이 가스터빈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스터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게 합금, 정밀 주조도 고난도 기술. 정말 이게 이 기계공학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이게 정말 어려운 고난도 이게 진짜 예민한 장비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고난도 기술이랑 이 작동 자체에서부터 정말 예민한 거라서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선박에 들어가는 것보다 발전소에 쓰는 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10배, 20배 이렇게 클 건데 그 민감한 이게 고장나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기술이 이제 엄청 이제 고난인데 이걸 국산화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좋게 보는 건 지금 AI로 인해서 그리고 전기차로 인해서 전 세계는 이제 지금 전력난이 지금 현실화가 됐죠. 당장 이제 올해 여름 그리고 내년을 걱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전기 요금을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걸 결정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다. 미국은 민간 발전소에서 전기 가격을 결정을 해요. 그러면 내년에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 전기가 부족할 때 과연 전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되면 전 이게 또 2차 전지 성장에 또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전력보다는 제가 계속 강조드린 건 기저 전력이에요.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전력. 거기서 핵심적인 전력이 가스 발전.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인허가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10년이 걸리잖아요. 이 긴 시간 지금 당장 급한데 이걸 지금 메울 수 있는 그 발전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스 발전이 지금 현실적인 지금 대안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개발한 이 가스터빈 국산화, 이건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의미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LNG 터미널, 그리고 LNG 이제 관, 그리고 LNG 생산하는 시추 회사 워렌 버핏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수소를 액체 수소를 운반하겠죠. 철도 회사도 버핏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스라고 딱 관점을 두고 나면 다 연결고리가 있더라고요. 하나의 큰 세계관처럼. 그럼 미국 내에서도 이제 앞으로 가스 발전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 가스 발전은 지금 당장 급하니까 궁극적으로는 이게 수소 발전으로 일단 대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이제 검출을 할 때 이제 발전소 안에서 이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이제 계측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굴하고 이거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게 보이지 않는 그 가스 배출량이 사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무탄소 경제를 이룩하려면 결국 가스도 넘어서 수소로 넘어가야 돼요. 그 미래 사업까지 두산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스 발전에서 가스 터빈에서 수소 터빈으로 지금 넘어가는 기술까지 두산 에너빌리티는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뭐 수소 가격이 비싸다, 아직 뭐 시대가 아직 안 온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수소 시대가 도래하는 타이밍이 되면은 두산은 한 번 더 밸류업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전의 이제 대장주로만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가스하고 수소 발전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게 기저전력, 탄 발전을 이제 하진 않잖아요. 그쵸, 신규로 나눠요. 그럼 기저발전소는 이 세 개인데, 이 모두의 핵심 기술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이 회사의 성장성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최소 20-30년 정말 아들 손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주식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두산 지주의 이제 PBR을 보면 다른 지주사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두산 지주 PBR이 지금 2.4, 2.5예요. 하나 같은 경우는 PBR이 0.3이거든요. 원래 비슷하잖아요. 지주사 원래 그 정도 돼야 원래 지주사들은 거의 다 PBR이 0.3, 0.4예요. 원래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것만 보면은 두산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걸 보잖아요. 전 두산이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2020년, 21년도에 굉장히 이제 산업은행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이 그때 매각한 자산을 보면 부동산 자산이 많아요. 골프장도 매각을 했고, 두산타워. 그런 게 이제 매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은 거는 신사업이에요. 그 신사업은 왜 안 팔렸을까요? 그때 당시에 다 힘드니까. 로봇이나 뭐 수소나 이런 것들은 적자 사업이고. 언제 돈 벌지도 모르고 이게 그러니까 당장 회사 부조졌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돈 안 된 건 남기고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팔아치는. 근데 그때 팔던 시기가 또 비싸던 시기였었어요. 부동산도. 그게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근데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구조조정이 굉장히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회사에 보면 돈 안 되는 자산들이 다 팔려 나간 거야. 그러니까 그 PBR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장부의 그 PBR 장부 가격에는 이런 미래 신사업에 대한 평가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밸류업의 모델링이 될 수 있는 게, PBR이 0.3, 0.4인 지주 회사들도 두산처럼 잘 구조조정해서 자산을 알짜들로 잘 전환하면 PBR을 그렇게 높게 평가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그런 부동산 자산들을 판다고 해서 누가 그거를 덥석 사겠습니까? 그리고 우선 회장님들이 그렇게까지 급진적인 마인드를 가지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구조조정 겪은 게 제가 두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때 진입 시절이 너무나 좋았던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ROE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두산은 그 ROE를 높여주는 돈 안 되는 그런 자산들이 그때 다 털려나가요. SMR 또 칭찬 되게 많이 하셨는데, 아예 그냥 미국 뉴스케일 투자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미국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한국을 사랑하시는 분이. 첫 번째 이유는 사실 한국 주식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 또 그 기업에 대해 제가 미국 기업을 분석하면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는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아요. 다 그렇죠. 오픈된 정보에서 다 이제 선수들이 그걸 다 하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과연 그 시장에서 내가 지금 이런 성과를 내야 제가 말씀드렸지,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가 저평가지만 여기는 소수의 플레이어들만 있고 그리고 한국 주식의 특성은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요. 그렇죠. 좋다고 하고 평가받는 주식은 너무 비싸고요. 안 좋다라고 낙인 찍혀버리면은 너무 싸져요. 이 갭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이 정말 극도의 저평가를 받는 주식이 만약에 턴어라운드 하는 걸
내가 초기에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제 인생 대박의 역전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인생 역전 기회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에 더 많은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세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저는 또 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뭐 국내 주식도 하고 해외 주식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것도 많았어요. 제가 저번에 그 금투세 토론회 가가지고 했던 얘기가 대한민국 20, 30대들이 해외 주식만 한다. 국내 주식을 아예 생각도 안 한다. 그 이유가 불신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좀 제도가 잘 좀 돼서 좀 해외 투자로 갔던 젊은이들이 다시 국내 주식으로 들어와야 국내 유동성이 계속 영원히 지속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말씀하신 대로 국내 주식 투자해서 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또 좋은 결과가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국내 주식도 투자를 하고 원래는 상장하는 목적이 자금 조달인데 국내 돈만 할 게 아니라 외국 돈들도 들어와줘야 이제 더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잘 되시는 분들이 계속 나와야 이런 문화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치 투자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업 특성상 정말 장기 성장하는 회사를 찾기도 어렵거니와 또 이런 가치 투자 사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집에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정말 생각한 게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아는 것을 과대 포장해서 그걸 퍼뜨리거나 너무나 고평가된 주식을 사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한국은 가치 투자가 안 되는 그런 시장이니까 뭐 떠나라는 이런 얘기들 그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제대로 가치 투자에 대해서 해보지도 않고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제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네. 나같이 일개 제야의 그냥 무명인 사람도 이라도 나와서 이런 목소리를 내야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과한 쏠림 현상을 좀 해소하려면 사람들이 가치에 대한 눈을 떠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주식에서 잘 되시거나 이제 가치 투자자분들 중에 뭐냐면 약간 언론 노출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뭐하러 귀찮게 그런 거 나와서 하냐라고 하는데 이제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좀 나오셔서 이제 좀 이제 가치 투자에 대한 좀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타이밍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치 투자를 올바르게만 알려주면 다음 세대 친구들이 또 그런 부자들이 나와서 또 다음 또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저평가된 앞으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제 눈에는 많이 보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라도 나와서 알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인데 또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좋은 결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 빨리 써주세요. 네,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